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뉴스에 저 기리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목소리가 100%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난주보단 낫더라고요. 자, 오늘 또 깔끔하게 한번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 같은 날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야, 무슨 공부하면 뭐하냐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길이 또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도 공부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길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도 다시는 이제 증시가 신고가를 내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깜짝 회복하고 지상 최대의 주식 호황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물론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결국 또 언젠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겠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자, 바로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검은 월요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강달러 여파 등으로 코스피는 연 저점을 결국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전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그리고 당연하게도 신저가를 또 갱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많이 빠지나 봤더니 일단 모든 기업이 다 빠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낙폭이 컸으며 원달러 환율은 1420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돌파한 것은 13년 6개월 만이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야, 줍줍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줍줍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은 우리는 저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3% 4% 이렇게 빠지는 장이 오면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락폭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0.5% 하락, 1% 하락이 아니라 2% 3%씩 막 며칠 빠지는 그런 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진다고 야, 이건 줍줍 기회야 라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보수적 시각을 가지는 게 우리의 계좌를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님들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이 울고불고 완전 난리를 칠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굳이 가가지고 시장이랑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울음도 곧 멈출 거니까 그때 가서 우리는 슬금슬금 이제 이야기를 시도하면 되겠죠. 자,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그런데 공모주는 꽤나 괜찮은 게 나왔습니다. 증시가 안 좋을 때 그래도 할만한 공모주가 왔는데요. 바로 모델솔루션과 이노룰스라고 볼 수 있고, 참고로 모델솔루션은 프로토타입 제작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노룰스는 DX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모델솔루션은 기관 경쟁률 1700대 1로 누가 봐도 좋은 결과를 만든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약을 하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노룰스는 지금 녹화 시간 기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깔끔하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청약을 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델 솔루션 한번 청약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영국 파운더와 최저가. 영국 파운더화가 3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3개월 차트를 보시면은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본 엔화에 이어서 파운더화까지 최저가로 당분간 슈퍼달러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며, 그렇다면 갑자기 영국 파운더화가 이렇게 마지막에 급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감세가 뭐죠? 맞습니다.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시장에 돈을 푼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플레가 지금 현재 너무나 문제라서 미국에서는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국에서는 반대되는 정책을 내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영국이 옳다, 영국은 역시 똑똑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야, 영국 쟤네 왜 저래, 저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 이러한 걱정이 나오면서 영국의 파운드화를 팔아치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결과 달러가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화가 무너지면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13을 돌파했다고 하며,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 증시가 안 좋은데 이 뉴스 때문에 최소한 1%는 더 빠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는 파월의 입을 주목을 하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FOMC에서 파월은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 라는 경고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야, 나는 최선을 다하긴 할 건데
그런데 최악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의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계속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두 차례나 공개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27일과 28일 연속 두 번이나 파월의 입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긴장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과 미셸 보우안 페드 이사도 공식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그리고 시장은 그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주식을 또 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데 결국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지금 증시와 무관하게도 또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확률이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증권은 이 와중에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을 서프라이즈를 냈고, 그리고 내년에도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주식,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는 주식을 꼽았는데, 삼성 바이오직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FNF, 에코프로, 이렇게 5가지 기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기업들 전부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혹시나 기업들이 지금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조금 매도했는데 근데 좀 주식을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드신다면은 위 기업들을 한번 공부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도 조금 중요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이상의 기관이 커버하는 기업이 23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기업들만 한번 꼽아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18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30% 넘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회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100만원 팔았는데 30만원이 남는 거면 진짜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온다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하락장에도 잘 버틸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나봤더니 일단 1등은 HMM으로 무려 55%를 넘길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9월 이후에 운임이 다소 하락했지만 7, 8월이 높게 형성되었고 1년 이상 장기 계약도 훨씬 높게 계약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2등은 클래시스로 49.5%, 사실상 이 정도면 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친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바이오 플러스, 넥스틴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나 작아서 안 보실까봐 다음 페이지에서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 기업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 안 좋고 이제 코스피가 만약에 2100, 2000 여기까지 하락한다면은 아무리 위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남들 다 빠질 때 안 빠지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일단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위기업 18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배추값이 미쳤어요.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가 9,544원이라고 하는데요. 저 기르시 직접 배추를 사본 적이 없어서 이게 비싼지 싼지 그건 잘 몰랐는데,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반값 판매를 기획하는 등 김장철을 타겟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며, 참고로 배추값은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120%나 올랐다고 하니까 진짜 미친 가격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김포조,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시중 포장 김치는 판매 족족 전부 다 팔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당에서는 김치 리필이 불가능한 그러한 식당도 있다고 하니까 배추값이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김장을 하신다면은 올해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아이스크림 시장이 없어진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이스크림 시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커지고 있을까요? 저 기릿은 당연히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폭 상승은 아니더라도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빈간 시장 매출 추이는 확연히 매년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확실하게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5년간 무려 30%나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10개 먹을 거 7개밖에 안 먹는다는 소리겠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특이한 흐름은 바로 베스킨라빈스 이 친구 혼자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관련 창업을 한다면 역시 베스킨라빈스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와는 별개로 빈과 시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 예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린이의 감소죠. 보통 아이스크림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의 성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많이 생겼죠. 아이스크림 판매 전문점. 그런 곳의 매출도 갈수록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 오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그룹의 통째를 넘기는 방안이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 부분을 논의하고 오후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녹화 시간 기준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증시가 안 좋은데도 대우조선해양은 6% 넘게 상승하는 등 변동성 높은 흐름을 나타내는 중이며, 참고로 하나그룹은 갑자기 웬 조선이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2008년에 대우조선을 6조 원 이상을 들여 매입하려고 시도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포기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오랜 꿈을 이번에 재차 시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을 때 대우조선해양은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주분들은 오늘 매우 행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증권사 신용. 요즘 들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 내내 반대 매매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오늘 또 쏟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기분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은 신용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 신용을 한다면은 무려 이자를 10%나 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소식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증시가 나빠지며 반대 매매가 걱정인데, 그 와중에 증권사 신용 융자 거래 이자율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려면은 10%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야, 아무리 단기라고 해도 10% 이자를 주고 주식을 사는 거는 너무 리스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10%는 연 기준이기 때문에 단기로 사고 파는 이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단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장기로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신용이라는 게 결국 단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자도 10%나 되는 거는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와중에 신용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야수의 심장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기르분들은 한 번 더 진짜 절대 신용하지 말자. 만약에 신용했다가 이런 장 만나면은 그냥 한순간에 시장에서 아웃된다는 걸 꼭 한 번 더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주식시장은 버티기만 하면은 무조건 끝까지 가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서 막 2배, 3배 이걸 노리지 마시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은 당연히 이긴다는 생각으로 긴 호흡으로 주식 투자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자 얘기를 해봤으니까 관련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8%까지 오를 것이며,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10%, 카드로는 15% 이렇게까지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자격이 만약에 된다면 정책 상품 3%대 금리 대출이 가능한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또한 하락기에도 시중금리가 낮으면 다시 또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새 나가는 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챙겨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꼭꼭꼭 안심전환 대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는 어떡하죠? 금리 인상 시기에 큰 타격을 받는 빅테크. 그래서 왼쪽에 월봉을 보시면은 야, 진짜 고점이랑 저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저점을 나타냈던 시기와 비슷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과거에 네이버 15년이랑 19년 이때 퍼가 20까지 하락했던 바 있었는데, 지금 또 그와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성장률도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고로 지금 당장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매수 기회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네이버도 다시 또 반등하는 시기가 올 텐데 반등의 실마리는 바로 이익 증가율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만한 소린데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개월 안에 이제 페드에서 금리를 이제는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발언을 언젠가는 당연히 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네이버를 비롯한 이러한 빅테크들, 대형주들, 위기업들이 한순간에 20에서 30%는 그냥 오르는 그런 장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관련된 시각은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유 많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뉴스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저 기리스는 이제 점심에 항상 시리얼을 먹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매번 요즘 들어서 우유 사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기본이 2,500원, 3,000원씩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우유를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2,000원 정도 하는 그런 PB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2,300원에 우유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광고 같은 뉴스지만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세븐일레븐에서 2,300원에 우유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분들이 우유 소비량이 많고 그 다음에 주변에 세븐일레븐이 있다면은 급할 때는 여기서 사드시는 게 조금 더 싸게 사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Z4 시리즈 일본 출시. 혹시 아셨나요? 일본에서 갤럭시는 진짜 말 그대로 망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갤럭시를 판매할 때 삼성이라는 이름을 빼고 출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폴더블로 한 번 더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K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 젊은 층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를 기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폴더블 4는 29일부터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고로 작년 기준 갤럭시의 일본 점유율은 9.7%, 아이폰은 무려 60%나 된다고 하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또 공략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탈리아 극우정당 집권. 지난 주말 동안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정당을 주축으로 한 우파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00%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 구성이 필요한 최소 득표율이 40%를 넘는 것인데 출구조사 결과 41에서 45%를 현재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FDL의 대표 조르자 멜로니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멜로니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뉴스가 조금 시끄러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 여성분 멜로니는 여자 무솔린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반이민과 반유럽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멜로니가 총리에 오르면은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되며, 그리고 플러스 독재자 무솔리니 이후 집권하는 극우 성향 지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시끄러울 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 결국 목표가 달성. 처음에 상장할 때는 은행의 혁신 그리고 은행의 플랫폼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려하게 상장했던 카뱅. 그러나 그때 당시에 소신있게 BNK 투자증권에서 매도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가 바로 2.4만원이었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시절에 목표가를 2.4만원 냈다는 거 진짜 소신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리포트를 뒤로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최고가 94,400원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이제 1년이 지난 시점 지금 딱 봤더니 22,000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목표가를 달성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는 리포트가 내려가는 등 욕도 정말 많이 먹으셨지만 지금은 결국 재조명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딱 봤을 때 애널리스트가 매도 리포트를 싫어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결국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자의 마인드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자,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떤 기업이 오를지 그걸 우리가 절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는 솔브레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가격은 지나친 저평가다라고 키움증권이 말했으며, 참고로 솔브레인은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 2차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적도 내년이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솔브레인의 주가는 기분들이 왼쪽에 딱 보다시피 반도체 업황 부진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 그리고 삼성전자의 국내외 공장 증설에 대한 중장기 수혜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지나친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실적 성장세는 연평균 10% 정도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예상퍼는 8.4, 내년은 7.7, 역사적 저평가라고 말할 만하네요. 증시가 회복하면
하면은 또 바로 회복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